미국의 잡지 라이프가 2008년 8월에 보도한 20세기를 대표하는 연쇄살인자 30인의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 중에서도 최악인 바로 이 사건은 유영철. 유영철은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21명을 살해를 했어요. 그것도 무참하게. 2003년 9월에서부터 2004년 7월까지 주로 서울 지역에서요. 21명의 부유층 노인들과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들이죠, 망치나 칼 등으로 잔혹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이유는요, 부유층에 대한 불만과 이혼한 뒤에 이혼을 당했는데 유영철이 그 뒤에 느낀 여성 혐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영철의 어린 시절을 좀 살펴볼게요. 그의 어린 시절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비틀어진 삶이었어요. 상당히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납니다. 너무 가난해서 밥이랑 된장으로만 된 도시락을 학교에 싸가요. 근데 그것도 못 가져갈 때가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6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계모랑 살게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술만 먹고 오면은 애를 막 때리는 거죠. 밤마다. 그리고 이 계모는 밥도 안 주고 계모도 계속 때리고. 그래서 그 계모와 아버지 사이에서 컸고요. 그리고 동네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공포적인 아이였다 그래요. 동물을 어렸을 때 동물을 잡으면 그 동물을 해부를 하고요. 두꺼비 목 같은 거를 비틀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높은 데서 막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놀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의 애들도 이제 이거를 보고 되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 유영철이 그럼 공부를 잘했을까요?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대요.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는데 예술적인 자질이 좀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그는 생맹이었고요. 미술을 조금 잘하고 좋아해서 예고를 지원을 해요. 근데 예고 지원에서 떨어지게 돼요. 낙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고를 못 가요. 그래서 뭔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삶이 본인이 되게 불우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예술적 관심, 온통 온갖 관심들이 절도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 기타를 처음 훔쳐요. 그게 첫 범죄예요. 유영철의 첫 범죄. 그래서 이제 그 절도죄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교도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후로도요, 총 14차례의 성폭력 및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요 11년을 교도소로 왔다 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인생의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22살 때 1991년
그가 22살 때 만났던 안마사 여성과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아들을 두었어요. 이 가정이라는 거, 이 여자에 상당히 의지를 많이 했었고, 세상의 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좀 이제 행복해진 거죠. 근데 이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좀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부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한다 그래서 결혼 생활 11년 뒤에 이혼 통보를 해요. 근데 이 이혼 통보를 유영철이 교도소 안에 있을 때 당하는 거죠. 편지로. 그래서 너무나 의지를 하던 부인이었는데 이혼을 당하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죠. 그 이후로. 그리고 이 부인에 대한 배신감도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의 삶도 송두리째 악마의 재단에 바쳐버립니다. 상당히 안타깝죠. 그리고 연쇄적으로 살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유영철이요, 어느 날은요, 자기 강아지를 칼로 찔렀대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이 강아지를 보니까 피만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가 안 죽고 피만 나와요. 그래서 숨이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망치로 때리니까 이 강아지가 끽 바로 죽는 거예요. 자기 강아지였는데. 그래서 망치로 죽이면은 바로 죽일 수 있구나. 이거를 본인 나름 생각을 해서 살인을 일때 할 때 망치를 많이 써요. 둔기라 그러죠. 그리고 이 유영철이 썼던 망치가 한 5kg 정도 되는 상당히 무거운 망치였는데 이거를 한 손으로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유영철이 기계체조로 단련된 힘 때문이었다 그래요. 힘이 상당히 셌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의 손에 맞는 살인 도구를 제작하고요. 닥치는 대로 살인 연습을 했죠. 그리고 수감 생활 동안 번 돈으로 원룸 하나를 잡아요. 일단 룸을 잡을 때는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고 밖이 잘 안 보이고요. 담이 좀 낮은 집들을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해요. 유영철은요, 그의 2003년 9월 24일 수요일 유영철은요, 지하철을 타고 신사동에 내려서 나무가 우거져서 밖에서 안이 잘 안 보이는 집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여기는 신사동이고 명예교수였던 이 씨와 그의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을 하고요. 그래서 죽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유유히 범죄 현장을 빠져나가요. 그들의 며느리였던 이영애 씨가 있는데요. 이 이영애 씨가 집에 들어갔을 때는 비린 냄새라 그러죠. 그런 냄새들이 코를 찔렀다 그러고요. 불을 켜보니까 부모님의 머리가 깨져 있었어요. 그리고 방바닥은 온통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형사들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금, 상당히 두둑히 쌓여 있었던 현금이랑 귀금속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보고 이 살인 행위를 한 거는 아니죠.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 침입 흔적이 없이 잔혹하게 살해가 되고요. 현금과 귀금속들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면식범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어요. 형사들은 가족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이 유영철은요, 이 노부부랑 아무런 관련도 없었어요. 아무런. 단지 신사동에 내려서 걷고 있는데 이 집이 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노부부가 살았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죽였다. 내가 찾고 있는 거랑 딱 맞아들었으니까. 이거죠. 73세였고요. 이 이영애 씨의 시아버지는 둔기로 5차례나 공격을 받아요. 5차례나. 그래서 두개골이 골절이 되고요. 뇌에 심한 손상을 입었고요. 목과 팔에도 칼에 찔려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아내였던 분도 정수리 쪽에 3차례 공격을 받았고요. 둔기로. 바로 숨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유영철의 첫 살인이 시작이 됐고요. 연쇄살인 또한 함께 시작이 됐죠. 근데 유영철이요, 처음 내가 살인을 했을 때 나도 상당히 두려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살인 후에 며칠 동안은 막 몸부림쳤겠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 얼마나 죄책감? 얼마나 좀 뭐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죠. 근데 경찰이 아무 증거도 잡지 못하고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범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유영철은요, 부유층이기도 하면서 잘 가꿔진 넓은 마당에 예쁜 양옥집, 그리고 단단한 울타리, 요런 집들을 공략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집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집들만 선택을 해요. 어떤 질투심이 일어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영철은 2003년 10월 9일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신사동을 선택을 안 하고요, 다른 곳으로 가는데, 구기동으로 갑니다. 구기동으로. 일단 담이 낮은 집을 발견을 하고요. 들어가자마자 빨래를 하고 있던 노모의 뒤통수를 망치로 후려쳐 죽인 다음에 2층에서 내려오던 안주인이었던 그녀도 역시 머리에 수차례 망치로 가격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2층에 있던 장의 아들도 있었는데, 일단 장의 아들을 칼로 위협을 해요. 칼로 위협을 해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망치로 수차례 내리칩니다.
근데 이 장애 아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 너무 망치로 많이 때려서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뇌수가 나왔다 그래요. 뇌수가. 그리고 이렇게 살인을 하고 또다시 유유히 이곳을 빠져나가죠. 이 집에는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던 61살의 고상수 씨가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장애 아들을 두고. 지체 장애가 있는 34살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일을 끝나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담을 넘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런 사태를 본 거죠. 불을 켜보니까 바닥은 피로 물들어 있고 아내가 벽난로 옆에 시체가 돼 있고 어머니도 아들도 그렇게 다 당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찰이 뭔가 발견해요. 이 사건에서. 그의 족적.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그의 발자국 발견을 하는데 신발은요 260mm의 비캐주얼화였다 라고 해요. 경찰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0mm의) 캐주얼화 B. 하지만 이것밖에 없었어요, 단서가. 그래서 이걸로는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 또한 사망 추정 시간은 오전이에요.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 그 사이에 일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침입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귀중품이나 현금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또한 상당히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경찰은 이것 또한 친사동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이 가족이나 친척 간의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한 그런 살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유영철은요, 경찰 내가 2번이나 지금 살인했는데 아직도 나를 못 잡아?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범행에 나서요. 연쇄살인범의 근본적인 범행 동기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분노 폭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디즘이라 그래서 변태 성욕. 유영철은요 어느 쪽이었냐면 분노 폭발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범죄 현장을 보면은 사람을 맞닥뜨리자마자 바로 치잖아요. 단호하게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요. 이거는 엄청난 분노의 폭발이고요. 사디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좀 천천히 즐기면서 죽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잔혹한 살인마로 만들었을까요? 이번에는 부자 동네인 삼성동으로 가요. 유영철이 이렇게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어떤 백만장자였던 여자 주인이 집을 나와요. 뭔가 좀 불안하죠.
잠깐 우편물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유영철이 침입을 해요. 근데 그 여주인은 유영철을 못 봤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영철이 칼로 위협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알고 이 여자를 머리가 깨져 죽을 때까지 내리치고 또 내리치고 그리고 나서 또 현장에서 사라져요. 그때 썼던 망치, 자신의 손에 맞는 흉기들을 직접 만들었다 그러고요. 그걸로 계속 연습을 했다 그래요. 그 뒤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한 달 동안 잠적을 해요. 이 유영철이. 그리고 경찰의 수사망이 어느 정도 느슨해질 때쯤에 이번엔 해화동으로 가요. 이번에도 주택이었고요. 2층에서 가정부를 마주쳤는데 칼로 위협을 한 다음에 안방으로 끌고 가요. 손자랑 함께 자고 있던 그 노인의 머리를 잔혹하게 여러 번 내리쳐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가정부의 머리도 둔기로 내리쳐서 죽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아이는 이불에 덮어서 소파에 눕혀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경찰들에게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강도살인으로 위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에 있던 금고를 털으러 가서 금고를 열려고 하다가 실수로 손이 베요. 그리고 막 피가 흐르죠. 그래서 피가 흐르면은 DNA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불을 질러버려요. 유영철이. 불을 지르고 이번에는 상당히 황급히 현장을 뜨죠. 여기서 경찰은 유영철의 뒷모습을 확보해요. CCTV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서죠. 이 사건에서 확보한 단서는 범인의 CCTV 모습, 그리고 현장의 족잡, 가방, 신발, 옷 등을 알아내고요. 구매자 위주로 대폭 수사를 하는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유영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돈 많은 노인들을 살해를 하다가 노인들에 대한 분노가 어느 순간 없어졌다 그래요. 유영철은요,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고 하고요. 처음 전과자가 되어서 교도소에 있었는데 죄를 뉘우치는 과정에서 작은 십자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것이 나를 구해주고 이것이 나를 선처를 베풀 것이다 나에게. 하지만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약에 출소를 한다면 내가 출소했을 때는 그런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어났던 사건들, 삼성동, 해화동, 구기동 이 모든 곳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 부유층이 유영철의 범죄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출장 마사지를 통해서 한 여자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랑 사귀게 되고요. 연애를 하게 돼요. 근데 사귀던 중에 이 여자가 유영철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즉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들키면서 둘은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까지 이제 헤어짐을 당하니까 여성에 대한 증오와 혐오증이 완전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주체가 안 돼. 두 번째 그 유영철의 인생에 있어서 첫 부인 그 이후에 두 번째 사귀었던 여성이 출장 마사지였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살해 대상으로 마사지사들을 선택을 해요. 그는요, 마사지사들을요, 이게 유영철의 원룸이고요. 마사지사들을 본인의 원룸으로 부른 다음에 망치로 내리치고요.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지문도 도려내요. 그리고 18등분으로 칼이나 톱으로 시체를 절단하고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방식으로 무려 11명의 여성을 원룸에서 토막살인을 하고요. 봉지에 담아서 암매장을 하며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윤락 여성들은요, 매춘 행위를 하다가 고객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유는 뭘까요? 이 윤락 여성들에게 고객은 그저 비즈니스 상대일 뿐이에요. 난 너에게 사랑이 없지. 그냥 비즈니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 고객에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무관심한 태도나 표정이나 말투,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때로는 무시를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남성 고객이랑 정서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동화를 하지 않고 상당히 좀 냉정하고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남성 고객이 느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너무 일처럼 대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연쇄살인범은 조직적이랑 비조직적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뭐냐면 범행 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범행 실행 단계, 그리고 범행 후의 시체 처리 단계, 그 후의 행동 관계 전반에 걸쳐서 이 범죄 행동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영철은요, 어떤 형태였을까요? 그는 상당히 조직적이었고요. 체계적인 범죄로 분류가 된다 그래요. 이는 처음에 몇 건의 살인사건을 제외를 하고 자신만의 비밀 장소에서 은밀하게 범행을 해요. 그 윤락 여성을 부를 때도
전화를 해서 불러요. 어디서 서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슈퍼 앞에서 서 있는다. 유영철이 멀리서 봐요. 마음에 들면 오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영철이 자신의 범행 장소를 일단 유인을 하고 살해를 하고요. 그 살인 도구가 일정하고요. 살해 후에 사체를 유기한 형태 등으로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영철은 키가 한 170 정도에 66kg 정도의 평범한 체격을 가졌다고 하고요. 별명은 레인코트 킬러였다 그러네요. 빨간색 비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살인을 저질러서 이런 별명이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심리를 좀 보면은 상당히 독특한 선악 체계, 그러니까 선과 악의 체계랑 과대 망상증을 가진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엄청난 분노로 몰아갔을까요? 그는요, 처음 마주한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잔혹한 범행 수법을 막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간과 내수를 내가 꺼내 먹고 사체를 잘라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봤는데 생각보다 잘 갈리지 않더라.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따위는 전혀 없고요. 범행 수법을 늘어놓을 때는 마치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막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자기가 막 사체를 절단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내가 거울로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웃음이 나서 막 또 웃었대. 끔찍한 범죄가 그렇게 드러났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건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오는 걸까요? 유영철을 보면은 그런 행동들을 보면 절대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연쇄 살인범들은요, 예측을 불허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성을 가졌대요. 유영철이랑 면담을 했던 어떤 전문가가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유영철은요, 정신질환자가 아니지만 반사회적 이상자, 그러니까 사회가 싫은 거죠. 사회가 너무 싫은 거죠. 너무 힘들고 사회에서 살기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연쇄살인범들의 90%가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유영철도 마찬가지죠. 사이코패스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 망상이 있대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은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고요. 실제로 유영철이 내가 신창원이랑 싸워서 이겼다라고 했고 신창원이랑 싸웠대요. 그리고 내 IQ 140이다. 너는 내 다 밑이야. 나 신창원이랑 싸워서 이겼고 내 IQ 140이야. 너네 나한테 안 돼. 라고 했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라 그래요. 이거는 과대 포장이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이 과대 망상이 깨졌을 때 사이코패스는 행동에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이는데, 실제로 유영철이 이제 경찰이 막 유영철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달려들었다 그래요. 경찰한테 나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애정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람들 간의 애정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그래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스스로 정한 악의 기준이 있어요. 악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와 일반인들의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물었죠.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너를 진작 배신한 네 아내랑 네 애인은 왜 안 죽였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유영철은 어떻게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죽여요? 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스스로 정한 선이라는 어떤 범주가 있는데 그 범주를 결코 넘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이제 행동 패턴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본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허구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상당히 그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데도 능숙해서 겉으로는 상당히 지적인 척 하면서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기에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저지른 살인 행위에는 특정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부유층을 살해를 되게 많이 했는데 부유층과 이 여성들, 성매매 여성들을 살해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막 하면서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영철이 사이코패스가 됐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죽음이나 이혼에서 뭐 아동기에서 정서적 결핍이 왔을 수도 있고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런 아이들한테 좀 정서적으로 되게 안 좋다 그러는데 그 부모가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막 혼내거나 전혀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를 보이면 아이에게 상당히 안 좋다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 2개를 알려드릴게요. 이 유영철이 잡힌 게요, 어떻게 잡혔냐면 그 성매매 여성을 전화로 부르잖아요. 근데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여자를 불러서 살해를 했어요. 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했죠. 근데 그 같은 사람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실종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전화를 받은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범인이다 라고 경찰에 말을 하고 잡으러 가서 어떻게 이제 잡았는데, 그때 이제 그 포주가 있죠. 성매매 여성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포주가 있는데 그 포주가요, 건달들이랑 유영철을 잡았대요. 그래서 경찰에 넘겼는데 증거를 못 찾아서 귀가 조치를 시키려고 그랬대요. 거의 귀가 조치를 시키려고 하던 찰나에 이 건달들이요, 경찰 코스프레를 하면서 유영철을 엄청 패서 그들이 살해 자백을 받아냈다 그래요. 그때 풀려났으면 일이 더 커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사동 노부부 사건 있잖아요. 첫 번째 살인 사건, 유영철이 저질렀던. 현상금이 8천만 원이었다 그래요. 범인을 잡으면 현상금이 8천만 원이었다 그랬는데 그 건달들이 잡았는데 2,500만 원밖에 못 받았대요. 이 두 개가 비하인드 스토리고요.
정부 수립 이후의 최대 연쇄살인 사건이었고요. 2004년 7월 18일 유영철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의 범행은 훗날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죠.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고, 그리고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잘 안 알려져 있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사이코패스를 대중에게 알리기도 한 사건이었죠. 대법원은요 21명을 살해하고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요 경찰 배지도 만들어 다니고 막 그랬어요. 강도 등의 혐의로 2005년 6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